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려의 사회는 먼저 신분제도라고 나오는 거, 교과서 159페이지에. 자, 신분제도가 내용이 조금 많다. 사회편에서는 주제도 있다.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는 고려하고 조선은 신분제도를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 자, 먼저 고려의 신분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졌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다이아몬드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가장 많은 거거든. 그러나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거야. 고려 시대의 신분제도는 그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네 가지로. 그래서 최상위 계층은 뭐다? 귀족이라고 하는 거지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중인층 내지는 중류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평민층이에요. 평민 내지는 양민 이렇게. 평민 내지는 양민 이렇게.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계층은 뭐다? 천민층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지배층, 비지배층으로 나눠보세요. 지배층, 비지배층. 어디까지가 지배층일까? 여기까지가 지배층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비지배층. 그래서 지배층으로는 주로 귀족과 중인층,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층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다. 그러면 지배층 중에서도 누가 더 지배층인 거야? 귀족이 더 신분이 좋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최고 지배계급 이런 거지. 최고 지배계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말단 지배계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지배층의 하층부를 형성했다. 그래도 되는 거지. 피지배층과 최고 지배층의 중간에 위치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야? 중인층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눠보고.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가장 신분이 좋은 애들이 귀족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애들이 귀족층을 형성했느냐. 자, 그래서 줄쳐놔. 왕족, 문반, 무반 그거 자체. 그래서 신분이 가장 좋은 애는 왕족인 거고 당연하게. 왕족과 중앙에. 여기서 문반은 중앙이야. 지방이야. 중앙에 문반과 무반이 주로 무슨 층을 형성했다고 해야 돼? 지배층을 형성했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족을 포함해서 중앙의 문반과 무반은 주로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면 왕족을 비롯해서 오품 이상의 관리가 더 주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무반이 주로 귀족층을 형성한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몇 품 이상의 관리가 더 5품 이상의 관리가 이래도 된다. 자, 그래서 왕족 더 들어가면 문무 5품 이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 줄. 자, 음서제도는 뭐다? 5품 이상의 관리 자손 등에게 관직을 주는 거지 그냥.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세습이 허용된 토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품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귀족들은 무슨 혜택을 받았다?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맞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신분을 중시 여긴다. 귀족은 신분을 중시 여긴단 말이야. 아무하고나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유력한 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 줄. 이거는 뭐 문벌귀족 할 때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얘네들은 아무나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가문, 지위 가장 최고로 혼인 맺기를 원하는 가문은 왕족이겠지. 물론. 자, 그래서 중첩된 혼인관계 서로 지네들끼리 이걸 폐쇄적인 결혼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응용인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귀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다? 문벌 귀족을 말하는 거야. 문벌 귀족. 그래서 전기 귀족 하면 누구 말한다? 문벌 귀족. 그래서 문벌 귀족을 정리해 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후기 귀족 이렇게 물어봤다. 후기 귀족 하면 뭘 물어보는 거다? 권문세족을 물어보는 거다. 권문세족.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귀족이라는 거야. 귀족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배층의 변천을 봐. 호족이지,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지, 그 다음에 무신이지, 권문세족이죠, 사대부지, 그게 지배 세력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귀족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문벌귀족하고 권문세족. 그러니까 전기귀족 하면 호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벌귀족 물어보는 거야. 후기귀족 하면 사대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권문세족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귀족을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하지만 전기귀족, 후기귀족 하면 정치에서 배웠던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 단독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죄를 지으면 벌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기도 한다. 낙향죄, 그거 줄쳐놔. 그거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으로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낙향에다 동그라미, 밑에다 귀향이라고 써놔. 귀향. 자, 그래서 고려시대야. 어느 시대로 간다? 고려시대로 간다. 자, 고려시대 중앙의 지배 세력, 문벌귀족. 중앙의 귀족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 벌로 귀양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낙향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귀양, 낙향. 귀양이 아니라 귀향이라고. 귀향, 낙향. 자, 그래서 그건 어느 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고려시대 형벌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중류층으로 간다. 자, 중류층은 어떤 애들이 중류층에 속한다? 중류층은 최고 지배계급인 밑에 피지배층 사이에 낀 지배층의 말단부를 형성한 애들이다. 누구누구가 여기에 속한다? 서리, 남반, 뭐 군반, 향리, 영리 등이 주로 중인층을 형성했다. 줄 다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서리 등 잡류층, 남반, 남반, 군반, 향리, 영리. 자, 얘들의 공통적인 건 뭐야? 중인층을 형성했다고. 최고 지배계급과 피지배층 사이에서 꼈다고. 말단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하는 거야. 최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 중간 지배계급 또는 말단 지배계급. 두 번째,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다? 주로 실무 행정, 줄. 그리고 얘네들도 국가로부터 뭘 지급받는다? 토지를 지급받을까지 줄쳐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주로 중인층을 형성했다. 최고 지배계급과 피지배직 사이에 하부 말단 지배계급이다. 중간 지배계급이다.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야? 주로 실무 행정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라는 거야. 따라서 공무원이니까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맞지?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과전, 오품 이상이 되면 공음전, 공을 세우면 공신전 등이 주어지고 얘네들한테도 뭐가 주어진다? 토지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 밑에 있는 거는요. 반드시 그 성격을. 자, 서리는 뭐하는 어디에서? 중앙관청 줄. 남반은 궁중 줄. 군반은 하급장교 줄. 향리는 동그라미 별표. 지방 줄. 영리는 역관리 줄.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했는데 중앙관청은 얘가 나와야 돼. 궁중하면 얘가 나와야 돼. 하급장교는 얘가 나와야 돼. 역을 담당했다 그럼 얘가 나와야 돼. 지방 실무행정을 담당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 문제를 물어본다. 향리. 향리는 정치편에서 했던 향리의 특징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놔. 문벌귀족 단독으로, 권문세족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중인층.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가십니다? 일반 양민으로 가십니다. 양민은 백성의 여기서부터 피지배층이고 백성의 대다수야. 대다수, 국민의 대다수가 이 중에서 이 얘네들이 제일 많은 거야. 얘들 평민 또는 양민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애들은 농민이야. 농민인데 고려시대 농민은 이렇게도 불렀거든.
백정. 자, 그래서 요 단어. 자, 백정. 그래서 백정은 고려시대에는 뭐 하는 사람들을 농민을 백정이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백정. 그러니까 일단 일반 주부 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고 줄초나. 그게 바로 주로 양민층이란 소린데 농업에 종사하면 농민인 거고 상업에 종사하면 상인인 거고 수공업에 종사하면 수공업자인데 그 중에서도 농민이 가장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농민을 고려시대는 뭐라고도 불렀다는 거야. 백정.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백정 줄, 향소부곡민 줄, 역과 진해 주민까지 줄. 그래서 백정,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수공업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기타 어떤 애들도 여기에 들어간다. 향, 부곡, 소에 사는 주민, 그 다음에 역과 진에 사는 주민들. 그래서 이걸 다 붙여놔. 얘네들은 평민층이라고 한다. 평민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별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이 사람 단독으로 나온단 말이야. 백. 자, 그래서 고려시대 백정에 대해서 고려시대 백정은 뭐다? 농민을 말한다. 그다음에 향소부곡민도 동그라미 별표. 이 사람도 애들도 단독으로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평민층에서는 주로 백정하고 향소부곡을 정리 좀 잘해주시면 돼. 이거 다 정치편에서 했던 것들이야. 백정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 민전을 주로 경작했지.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10분의 1을 조세로 바쳤지.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관청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4분의 1, 귀족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는 2분의 1. 그거 기억하시고 또. 그래서 결론은 농민인데 백정은 농민인데 주로 자영지, 민전을 경작하거나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였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조세, 공물 납부, 역의 의무를 주로 부담했던 계층이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활이 안 좋아져야 되는 거지. 그때가 특히 어느 때가 안 좋아? 고려 후기가 안 좋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야. 공부했던 거 다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향부곡소도 머릿속으로만 복습을 한다. 향부곡소는 일반 군현과 별도로 설치된 특수 행정구역민으로서 향부곡은 이전부터 있었어. 소는 고려시대에 와서 발생했어.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은 농사에 주로 종사했어요.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양민, 평민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 거 맞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지?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조세와 공물을 납부해야 했다. 거주 이전을 제한했다. 교육과 과거 응시를 제한했다. 그걸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결국 얘네들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무신난 이후에는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백정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근데 백정의 개념이 있어.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지 않고 농사에 종사. 그거 좋잖아.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전시과 때 설명했듯이 전시과 때 정호라는 게 있지. 그래서 고려시대 호가 있는데 호를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이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그랬지. 공무원. 그럼 여기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어디까지가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일까요? 귀족층과 중인층 얘네들이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생산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애들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라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직역을 담당했다. 국가의 그걸 정호라고 했다고. 정호. 그래서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애들은 정호. 반대로 직역이 없이 농사에 종사하는 직역이 없다 해서 백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백정호야. 자, 그래서 정호와 백정호. 그래서 이 백정호를 백정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백정이란 일정한 직역을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지 않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직역과 국역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다른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곡물, 역의 의무를 부담한 계층. 얘네들은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고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그 국가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떻게 토지를 지급하는 거지. 그래서 전시과에서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는 대상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호에게, 그러니까 아까 중인층에게도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백정의 개념은 그렇다. 그래서 정호, 백정호.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면 고려 시대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한 애들은 정호야, 백정호야? 정호에게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개념 정리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농민이라는 거야. 농민.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조세, 곡물 납부, 공납, 역의 의무 부담 줄. 그다음에 향소부공민도 별표촌이라고 했지. 국가에 더 많은 조세와 곡물을 납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교육과 가공 시장, 그것도 반드시 또 별표쳐 놓고. 그다음에 역과 지든 그냥 육로교통, 수로교통의 종사, 그거 줄쳐놔. 육로교통이 역이야, 역. 지는 나루터라는 뜻이거든. 자, 이거는 수로교통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각각 육로교통과 수로교통에 종사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농민들은, 평민층은 주로 어떤 애들이 평민층을 형성한 거야?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육로교통과 수로교통에 종사하는 사람, 여기에 평민층을 형성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이 돼버리는 거지. 그 안에서도 주로 얘네들이 부담한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세금을 안 냈을까? 세금 내는 거지. 상세와 뭐 등등등등. 수공업자는 역의 의무로 동원돼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역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평민층에서는 누구를 더 정리 잘해놔라? 백정하고 향부곡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민층으로 간다. 천민층으로 간다. 그래서 최하계층 천민층이다. 천민층은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노비야. 대다수는 노비. 그래서 노비 줄쳐놓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노비도 단독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고려시대 노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는 누가 있다? 기타. 화척, 양수척, 진척, 제인, 기생 등.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화척, 양수척, 진척, 제인, 기생 등. 그래서 얘네들도 노비는 아니야. 신분이 노비하고 같지는 않지만 가장 천대받는 계층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천민은 다수는 노비고 기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서 이제 노비를 정리를 좀 잘해두는 거야. 자, 고려시대 노비에 대해서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비자유민, 국가나 귀족의 예속, 재산으로 지급. 그래서 노비는 사실은 사람이 아닌 거야, 법적으로는. 그래서 비자유, 자유가 없는 사람으로 국가나 귀족 때 예속돼 있는 주인이야, 걔네들이. 그래서 국가에 예속돼 있으면 공노비, 귀족에 예속되었으면 사노비. 그리고 얘네들은 무엇으로 취급될 뿐이다? 재산으로 취급. 따라서 뭐의 대상이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줄. 그래서 노비는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 그 다음에 재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어. 공짜로 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비끼리만 혼인, 동색혼 하는 것이 원칙 줄쳐놔. 자, 노비는 노비끼리, 원래 남자는 노라고 하고요, 여자는 그냥 비라고 하거든. 그래서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는 게 원칙이야. 같은 신분끼리 결혼한 걸 동색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색혼이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노비 신분은 세습된다. 그것도 줄. 부모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야. 세습되기 때문에. 그걸 일천즉천이라고 한다. 일천즉천. 세 번째, 부와 모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태어난 자식은 천자수모법에 따라 모의 소유주의 기속. 줄. 무슨 말이냐면
부, 노와 모, 비가 혼인을 했어. 자식이 태어났어. 그럼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와 모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에게 이 자식도 소속되는 건데, 부의 소유주와 비의 소유주, 모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 혼인하면 태어난 자식은 노비가 되지만 이 노비를 주인이 있어야 되니까 부의 소유주의 재산으로 지급될 것이냐 아니면 모의 소유주로 기속시킬 것이냐,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 적용되는 법이 뭐라? 천자수모법. 천한 놈은 따른다, 모를 따른다. 그래서 모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 소유주의 기속, 모의 소유주의 동그라미, 그게 맞지. 부의 소유주의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한번 읽어. 부와 모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천자수모법에 따라 모의 소유주의 기속. 자, 그 다음에 공노비와 사노비. 이건 이제 주인에 따라서 종류야. 노비의 종류. 국가에 소속돼 있는 노비는 공노비고 관노비라고도 해. 그 다음에 개인, 귀족에게 속해 있으면 사노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 그거 추천하. 특히 더 솔고, 외고. 자, 솔고노비는 자 주인과 함께 생활 줄, 직접 노동력 제공 줄. 관청에 직접 들어가서 아니면 주인 집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사는 노비, 그걸 솔거노비라고 한다. 솔거노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다. 대신 그들에게는 주인이 의식주를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외거노비. 외거노비는 특히 별표. 외거노비를 더 잘 물어봐. 주인과 따로 독립적 생활 줄, 매년 주인에게 신공 부담 줄. 신공은 몸값을 말하는 거야. 주인의 땅 경작 줄, 재산 축적 가능 줄, 신분 상승 줄. 이거 다 잘 나오는 거야. 선택지로. 별표, 외거노비는 별표. 자, 외거노비는 자, 아까 노비의 주인에 따라서 공노비, 사노비로 나눈 거고, 이게 생활하는 형태에 따라서 나눈 게 솔고하고 외거야. 그래서 솔고는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 독립적 생활 X야. 얘네들은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다. 반면에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거야. 주인과 따라서 얘네는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비. 얘네들은 그렇지만 따로 살지만 주인에 대해서 매년 몸값을 부담한다고. 그걸 신공이라고 한다. 만약에 자기가 관청 소속 공노비면은 국가 관청에다 내는 거고, 귀족 소유면 귀족한테 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의 땅을 경작.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의 땅을 농사 짓는 노비다. 얘네들은요, 대부분은 주인의 땅을 농사 짓지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는요,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해야 돼. 재산 축적이 가능하다.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 써. 신분적으로는 백정하고 완전히 틀리지만 외거노비 같은 경우, 특히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백정 농민과 백정과 비슷한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다. 조심해야 돼. 근데 경제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요. 흔하지는 않지만 노비 중에서도 부를 축적하는 노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노비가 주로 외거노비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백정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신분적으로 이러면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신분을 상승하기도 한다. 절대 노비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외거노비를 더 잘 아나. 그래서 노비도 별표 쳐놓고 노비는 단독으로 물어본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기타 화척, 양수적, 진척, 재인, 기생은 개념만. 화척, 양수적 그 줄 쳐놔. 도살업의 종사 그 줄. 자, 그래서 하는 일을 따질 때 고려시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정 이러면 안 된다고. 화척, 양수척이라고 하는 거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정,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척, 양수척. 거꾸로 물어본다. 고려시대 백정이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말하는 거야. 고려시대 화척, 양수척이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화척, 양수척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조선시대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는 거야. 그게 구체적으로는 세종대왕 때야. 세종줄, 신백정줄. 그래서 조선 세종 때부터 화척, 양수척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신백정 해가지고. 따라서 조선시대에 가면 이 백정이라는 단어가 농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야. 조선시대의 농민은 그냥 농민이고, 백정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 어느 시대는? 조선시대는. 자, 그래서 고려시대 화척, 양수척이라고 불렸다. 조선시대는 백정이라고 불렸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 써 읽으십시오. 나머지는 진척은 나루토 뱃사공 줄, 제인은 광대 줄, 그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요 신문제를 정리해 놓으시고 맨 밑으로 개방적 성격, 그거 개방적 성격. 그건 뭐냐면 한번 읽어보면 돼. 이거 개방적은 밑에다가 결론 신분 상승 가능 이렇게 써놔. 자, 고려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구체적인 예가 뭐냐? 그래서 자, 지방의 항리가 문과를 통해 문반으로 신분 상승 줄, 군인이 군공으로 무반으로 신분 상승 줄, 향소 부공민 무신난 이후 일반군으로 승격 줄, 외거노비가 재산을 모아 양인으로 신분 상승 줄. 자, 그래서 그 문장이 다 OX 문제야. 맞다. 그래서 지방의 항리가 문과를 통해서 중앙관리야. 중앙관리 맞다. 그 다음에 하급 군인이 군공을 세워서 무반으로 진출 맞다. 그 다음에 일반 향소부공민 특수지방행정 천대받는 애들이지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 맞다. 그 다음에 심지어 외거노비조차도 양인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맞다. 그래서 네 가지 줄쳐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다시 본다면 무신난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일반 군현민에서 항부곡 등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시켜준 대표적인 예 두 가지 공부한 거 있죠? 다시 줄쳐놓으세요. 뭐야? 공주, 명학소, 충순현, 줄. 거기다 써 또 복습 겸 회유책. 회유책으로 이건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회유책으로. 그 다음에 충주, 다인철소, 이간폐연, 줄. 그거는 대몽항쟁공을 인정받아서 대몽항쟁공. 이거 지방 통치할 때 하셨죠. 그래서 다시 복습한 거야.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 신분의 종류의 특징, 그 다음에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였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려 시대 신분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